노후에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73세인 저는 여러 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혼자 살아봤고, 아들 집에도 가봤고, 간병인도 써봤고, 요양원도 가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됐냐고요?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던 집, 아내가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집안일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해먹고, TV도 보고, 산책도 다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커 보였습니다. 4평짜리 거실, 6평짜리 안방. 예전엔 비좁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너무 넓었어요. 하루 종일 집 안을 돌아다녀도 만나는 건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예전엔 아내가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 여보, 일어났어 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반찬도 귀찮아서 김치만 꺼내 먹었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노후인가?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벽을 짚고 겨우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길가에 쓰러져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해줘서 겨우 일어났죠.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이 사람이 나구나. 그날 밤 무서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손주들도 보고 같이 살면 좋잖아요. 솔직히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랑 같이 살면 외롭지 않겠지. 손주들 웃음소리도 듣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게 정답이야.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그리고 아내 사진 한 장. 아들 집 앞에 섰을 때 손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왔다. 따뜻했습니다. 정말로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 아들이 사온 삼겹살, 손주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며 웃었죠. 이거구나. 내가 원하던 노후가.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주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TV 볼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귀가 좀 어두워서 소리를 크게 틀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공부한다고 며느리가 살짝 볼륨을 줄였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애가 집중을 못해서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그 다음은 반찬 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짜게 먹는 걸 싫어했어요.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먹어온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는데 밍밍했어요. 간장을 더 넣고 싶었지만 건강에 안 좋다면서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60년 넘게 먹어온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는데 밍밍했어요. 간장을 더 넣고 싶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도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잠자리 시간이었어요. 저는 원래 밤 11시쯤 자는 편인데 아들 가족은 9시면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죠. TV 소리도 줄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불 켜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발소리. 모든 게 방해가 될까봐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잘 주무셨어요? 물었어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죠. 손주들은 처음엔 제게 관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할아버지보다 친구들, 게임, 유튜브가 더 중요해 보였어요. 아들은 퇴근하면 피곤한 얼굴로 아버지, 불편한 거 없으세요? 물었지만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응, 다 좋아. 걱정 마.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 불이 꺼진 걸 켜려는데 며느리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애들도 불편해하고. 그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을 해? 조금만 참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침이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다시 나 혼자로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나 다시 집으로 갈게. 여기 있으니까 너희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더라.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 공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미안해했고 손주들은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모두가 안도하고 있다는 걸. 짐을 싸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식탁, 아무도 없는 안방.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했어요. TV 볼륨을 마음껏 올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간장을 듬뿍 넣었어요. 밤 12시까지 불을 켜고 책을 읽었죠. 그래, 이게 내 리듬이야. 하지만 또 외로웠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건 따뜻했지만 불편했고, 혼자 사는 건 편했지만 외로웠어요.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 앞에 쓰러질 뻔했어요. 다행히 벽을 잡고 버텼지만, 그날 밤 무서웠습니다. 만약 진짜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간병인을 부르기로. 간병인을 부르는 건 쉬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어요. 복지센터에서 추천해준 업체에 연락했고, 이틀 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집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박 선생이라고 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었고, 청소도 깔끔하게 되어 있었죠. 빨래도 개켜서 장롱에 넣어주고, 약 먹을 시간도 챙겨줬어요. 선생님, 식사하세요. 선생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선생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편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간병인을 고용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저처럼 처음엔 만족한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한 달쯤 지나자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박 선생이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제가 신문을 읽으면 옆에서 청소기를 돌렸어요. 제가 낮잠을 자려고 하면 선생님, 낮잠 자시면 밤에 못 주무세요. 하며 말렸죠. 아, 괜찮아요. 그냥 좀 눕고 싶어서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인데 제가 눈치를 봐야 했어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맥주가 없었어요. 박 선생, 맥주 어디 갔어요? 아, 그거요. 선생님 혈압 높으시잖아요. 술은 안 좋아서 제가 치웠어요. 그래도 제 거잖아요.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 사람도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조사에 따르면 간병인을 고용한 노인 중 73%가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낀다고 합니다.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다음 주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죠. 막걸리 한 병 사와서 같이 마시려는데 박 선생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손님들 오셨네요.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우리끼리 편하게 있을게요. 에이, 그래도 손님인데. 제가 차도 준비할게요. 친구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불편했죠. 그날 이후로 친구들은 잘 안 왔습니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감시 같았어요. 2달째 비용 청구서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식비, 교통비, 주말 수당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180만 원. 연금으로는 빠듯했죠. 요즘 간병인 비용이 주간 12시간 기준으로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24시간 상주형이면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간답니다. 이 돈이면 요양원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박 선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다음 주부터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대신 다른 선생님이 올 거예요. 네, 그쪽이 조건이 좀 더 좋아서요. 죄송해요. 허탈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간병인 교체율이 68%나 된답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1년 이상 같은 분이 계속 일하는 경우는 5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해요. 일주일 후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왔고 그 사람도 2달 만에 떠났습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저는 다시 설명해야 했어요. 제 약은 아침 8시에 먹어야 하고요. 밥은 이렇게 해주시고 청소는 이 순서대로 해주세요. 지쳤습니다.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내 집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고 내 돈을 쓰면서도 감사해야 하는 기분이었죠. 반년쯤 지났을 때 결심했습니다. 내 리듬을 되찾아야겠다. 간병인에게 말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해보고 싶어서요. 통계를 보니 간병인 서비스를 중단하는 이유 중 54%가 비용 부담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돈보다도 제 자유가 더 소중했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불편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해야 했고, 밥도 제가 차려야 했고, 약도 제가 챙겨야 했죠.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피부의 볼륨도 마음대로, 맥주도 마음대로, 친구도 마음대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삶이야.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릎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장을 보러 가다가 넘어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혼자 생활하기 힘드실 텐데요. 보호자분이랑 상의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꼭 그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는 건가?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무릎 수술하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요양원? 네. 요즘은 시설도 좋고 건강관리도 잘 해준대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릎은 계속 아팠고 혼자서는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 앞에 섰습니다. 실버타운, 깨끗했습니다. 현대적이었고 밝았고 친절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웃으며 말했죠. 어서 오세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방은 2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10살쯤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말이 없었죠. 그냥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할아버지가 숨 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침 소리.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다음 날 아침 6시에 기상 방송이 나왔습니다. 기상 시간입니다. 세면 후 식당으로 이동해 주세요.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갔어요. 긴 테이블에 20명쯤 되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여기 앉으세요. 간호사가 자리를 안내해 줬습니다. 제 앞에 놓인 식판, 밥, 국, 반찬 3가지.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어요. 식사 후에는 건강 체조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 모여서 간호사의 구령에 맞춰 팔을 올렸다 내렸다 했죠. 하나, 둘, 셋, 넷. 로봇이 된 것 같았어요. 점심 전에는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게 없었어요. TV는 한 대밖에 없었고 다들 같은 채널만 봤죠. 도서관도 있었지만 책은 다 낡았고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낮잠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자고 싶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아직도 스스로 살 수 있는데. 저녁 6시, 또 식사, 밥, 국, 반찬 3가지. 저녁 7시, TV 시청, 밤 9시, 소등. 모든 게 정해진 시간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기상 방송, 식사, 체조, 자유시간, 낮잠, 저녁, TV, 소등. 나중에 안사실인데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10명, 4명이 1년 안에 나온다고 해요. 그 이유 중 62%가 자유를 잃어서랍니다. 입소 후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도 48%나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2주째 아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밥은 잘 나와요? 응.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여기 갇혀 있었어요. 3주째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나가고 싶습니다. 원장실에 찾아가서 말했어요. 왜요? 뭐가 불편하세요? 전부 다요.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 건강 상태로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선택이요. 원장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퇴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달도 못 버텼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먼지 쌓인 식탁.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동네를 걸었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래, 아직은 내가 나를 선택할 수 있어.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을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캔을 땄죠. 푸슈.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편안함보다 선택의 자유가 더 따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힘들고, 가족과 살기엔 불편하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요양원은 답답하고,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며칠 고민하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 옆집 사는 최 선생이에요. 잠깐만 나오실 수 있어요? 옆집 최 선생.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인데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손주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혹시 한두 시간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서 있었어요. 제가요? 네. 그냥 집에 같이 있어 주기만 하면 돼요. 애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서요. 금방 다녀올게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2시간을 보냈어요. 만화를 같이 보고 과자도 같이 먹었죠.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응, 와라. 아이가 돌아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요즘 시니어 쉐어하우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시니어 쉐어하우스. 네, 노인들끼리 같이 사는 집인데요. 각자 방은 따로 쓰고 거실이랑 주방은 같이 쓰는 거예요. 서로 도우면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대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그쪽으로 입주하거든요. 혹시 선생님도 관심 있으시면 견학같이 가실래요? 일주일 후, 저는 최 선생과 함께 그곳을 견학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어요. 1층엔 넓은 거실과 주방, 2층엔 방 5개. 지금은 4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분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죠.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소파, TV, 책장, 화분. 누군가의 집 같았어요. 요양원처럼 차갑지 않았죠. 주방에선 한 분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예요. 같이 드실래요? 밥을 같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선 각자 알아서 해요.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청소도 돌아가면서 하고요. 싸우진 않아요? 가끔요. 근데 금방 풀려요. 우린 가족이 아니니까 서로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불편하면 바로 말해요. 그게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도 아니고, 간섭도 아니고, 이게 답일 수도 있겠다. 자,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퇴직 후 5년 동안 5가지 방식으로 살아봤어요. 이제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거 생활. 혼자 사는 건 자유롭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TV 볼륨도 마음대로, 늦잠도 마음대로 잘 수 있죠. 생활비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안전이 문제예요. 독거노인 낙상 사고율은 일반 가구보다 3.7배 높습니다. 연간 2.7번 넘어진다는 통계도 있어요. 우울증 발병률도 42%나 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독거노인 고독사가 3,661명이었다고 하더군요.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4.2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자녀와 동거.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아요. 주거비가 들지 않고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만 생활비로 보태면 되니까요. 안전도 보장되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하지만 세대 간 갈등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76%가 갈등을 경험한다고 해요. 생활 습관 차이가 89%, TV 볼륨이나 취침 시간 문제가 67%, 식사 시간과 메뉴 문제가 54%, 며느리나 사위와의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도 82%나 됩니다. 본인 방조차 없는 경우가 63%예요. 동거를 시작한 사람 중 6개월 이상 지속하는 비율은 38%밖에 안 됩니다. 만족도는 5.1점, 부모 스트레스 지수는 7.8점, 자녀 스트레스 지수는 8.2점이에요. 독립된 공간과 경제적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셋째, 간병인 고용.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식사와 청소, 건강관리까지 다 해줍니다.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주간 12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24시간 상주형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게다가 간병인 교체율이 68%나 돼요.
평균 3개월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1년 이상 같은 분이 계속 일하는 경우는 22%밖에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느끼는 비율도 73%나 되고요. 비용 때문에 중단하는 비율이 54%예요. 만족도는 6.3점으로 가장 높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넷째,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안전관리와 의료 서비스는 최고 수준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소등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외출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곳이 67%나 됩니다. 개인 공간도 협소해서 2인실이나 4인실이 73%예요. 수용되는 느낌을 받는 비율이 81%나 됩니다. 비용은 일반 요양원이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 프리미엄, 실버타운은 3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나가요. 만족도는 5.7점이고 입소 후 1년 내에 나오는 비율이 37%나 됩니다. 퇴소 이후 1위가 자유상실로 62%예요. 입소 후 우울감이 증가하는 비율도 48%나 되고요.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겐 최선이지만 건강한 노인에겐 과잉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쉐어하우스예요. 독거의 자유로움과 동거의 안전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각자 독립된 방을 쓰면서도 거실과 주방은 함께 사용해요. 서로 필요할 때만 도우면서 각자의 생활 리듬은 존중합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불편하면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비용은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독거보다 조금 더 들지만 간병인이나 요양원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8.1점으로 가장 높아요. 1년 이상 지속률도 84%나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150여 개의 시니어 쉐어하우스가 운영 중이고 입주 대기자도 많다고 해요. 한 달 후, 저는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입주했습니다. 제 방은 2층 끝방이었어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 식구. 잘 부탁드립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누가 만든 건지 몰라도 맛있었어요. 지금은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알아서 밥을 먹고, 낮엔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녁엔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요. 어제는 한 분이 감기에 걸려서 제가 죽을 끓여 갖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아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퇴직 후 처음 봤던 그 거울. 이번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답게 살고 있구나. 혼자도 아니고 의존도 아니고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독거는 자유도가 가장 높지만 안전성이 가장 낮습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만 만족도는 낮아요. 자녀 동거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고 안전하지만 자유도가 가장 낮고 갈등이 많습니다. 간병인은 전문 케어를 받지만 비용이 가장 비싸고 인력 교체가 잦습니다. 요양원은 안전과 의료 서비스는 최고지만 자유가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니어 쉐어하우스는 자유와 안전의 균형이 가장 좋고 비용도 적당하며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어떤 선택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성격에 따라 다르니까요.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이지만 혼자 살기 불안하다면 쉐어하우스가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와 관계가 좋다면 동거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단, 독립된 공간을 꼭 확보하세요.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워진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